네, 3년 만에 여대 야수로 바뀐 후 첫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 2시에 열립니다. 오늘 국회에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집중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에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본회의고, 또 국회 지형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대 야소로 성격이 이제 바뀐 그런 이제 첫 본회의인데, 오늘 첫 법안 처리로 세 가지 이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뭐 처리가 뭐 확실시 되고, 근데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될 가능성이 이제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이제 아마 이제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검사징계법까지 이제 처리할 예정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들, 특히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이 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내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란 관련된 그 잔존 세력이라는 세력들도 아직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뭐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단체와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고,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과 연관된 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조사도 황제 조사라고 할 만큼 경호처의 뭐 부속 건물인가요? 거기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됐고, 최상병 특검은 최근에 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대통령실 예전에 그 전화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무했던 집무실의 전화인 것으로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설도 나왔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사실은 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한테 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윤국 전 대변인,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반대 당론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뭐 자유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표결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표결은 뭐 막을 수 없죠. 뭐 소수 정당으로서의 비애를 톡톡히 맛봐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통과될 것인데, 이게 이제 실명 전자투표가 그렇죠. 되겠죠. 지금 당론은 이제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이 의미를 보면은 지금 어차피 그동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해왔지만은 이번 투표를 통해서 뭐 국민들로부터 뭐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뭐 최상병 특검법도 죄가 있다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내란 특검법은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처벌을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후보 시절에 이게 정당인이라 하더라도 내란과 관련했다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가운데서 내란과 연관된 사람들, 의원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이 내란과 연관된 국무위원, 말하자면 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전 부총리도 그렇고 다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지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당론을 반대 당론을 정한 것도 아마 이 내란 특검법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담을 가졌을 것 같아요.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이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관련된 그 내부 모습들이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오후에 있을 표결 결과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16명을 이제 점차 이렇게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처리했어요. 법사위 이제 본회의 전체 회의가 있고 이제 본회의 처리 절차가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아마 이제 당장 오늘 뭐 진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기를 이제 보는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현재 본회의 문턱에 올라와 있는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와 이제 행위를 빼는 그 내용.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이제 형사소송법.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이제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증원하는 법안은 이거는 뭐 저는 그 지금의 국민의힘도 예전에 법관들의 수를 늘리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걸 반대한 적이 없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반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법관들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의 숫자로 대법관들이 있고 법을 처리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원에서도 자신들이 업무 로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지연되고 오랫동안 끄는 대법원까지 가는데 뭐 한 3년, 4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사건이 정체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건 법원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주장이기도 하고요. 상고법원 만들면서 법관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을 했었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장기적 관점에 저는 추진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예컨대 대통령은 직무기간 동안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 문구 자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이렇건 대부분의 이제 법률학 헌법학자들은 그건 재판까지 중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 재판은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무슨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형사소추의 개념을 공소를 제기하는 걸로만 볼 거냐 아니면 공소를 유지하는 것까지 볼 거냐 하는 문제의 차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해둬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없는 걸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뭐죠?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사실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단 나온 것도 지난번에 전북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 관련해서 한 판단 나온 것과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법원의 판단인데 내용도 비슷한데 결국 결론이 다르게 나온 걸 보면 이게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바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처리되는 과정에 여야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대법관 증원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별로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치 이런 부분들도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원법을 어제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하면서 성장을 중시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법관 정원법을 어제 취임하는 날 통과시켰다.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입니다. 소위. 그렇죠. 소위 통과죠. 이것은 이제 소위 통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만큼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이제 본회의 상정시켜서 통과시킬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 법원에 워낙 일이 많으니까 대법관들의 업무를 들어주고 또 국민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 시점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환송 판결 이후에 이게
바로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처리 과정에서 이제 긍정적인 논리보다도 부정적인 논리가 더 강화될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30명으로 지금 정원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26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이 되거나 바뀔 것입니다. 16명. 16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추가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 그 사이에 또 대법원장도 또 정년퇴직해서 또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이 법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가서는 대법원에 가서 다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이잖아요. 18일 날 재판이 지금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모든 재판을 연기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이게 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시급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가 열려서 10시부터 열렸는데 점심 12시 넘어가고 도시락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해서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강요들하고 같이 이제 오늘 업무 보고 받고 이제 부처별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현역 의원 4명을 발탁한 거가 이제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이 사안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 4명이 됐는데 그 현역 의원들이 이제 뭐 개파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친명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뭐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친이계로 분류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성락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친명 이렇게 분류되는 분도 아니고요. 국정원장 이종석 원장 지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친명계 일색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적으로 개파색이 얕은 분들이세요. 다른 쪽에 있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위주로 선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사 과정의 스타일을 보면. 그래서 초기에 내각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친이 세력들을 먼저 포진을 시키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보다는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임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부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회의를 하는데 점심까지 들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간단히 끝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모든 부처의 현안들을 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그런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어야 될 텐데 지금 본인이 다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의 현재 장관들에게 현안이 뭐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를 전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하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인사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급한 인사부터 하신 것 같아요. 국무총리하고 이제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장, 대변인 이렇게 이제 그 현역 의원을 이제 발탁하고 국정원장 등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원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들 시각에 봤을 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인물들로 첫 번째 인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의 면에서도 이게 대체로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어제 임명된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전문성 인정받는 분들인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좀 이상하다. 왜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로 갔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했어요. 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부 출신인데 이제 정치권에만 계속 몸을 담았던 분이고 한데 이제 그동안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큰 호흡을 맞추고 최근에 아주 호흡을 많이 맞췄죠. 그렇죠. 예. 수석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이제 이재명 정책위 의장 하셨고 많이 이제 도와준 편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이제 이 국무총리라는 거는 정부 전체를 통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행정 경험도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맡아왔고 한 것인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거 왜 김민석 의원을 택했을까 하는 부분에 조금 의아했는데, 어쨌든, 대체적인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는 능력 위주로, 전문성 위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같고, 어제, 오늘도, 국무위원 회의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제 저녁에도 경제점검 회의로 또 늦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니까는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또 본인의 의지를 전달하고 하는 부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상당한 그 내용에 휩싸여 있는 후폭풍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상의총을 열고 대선 패배 수습 방안, 쇄신책 이런 부분들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좀 물러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떤 쇄신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에서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저는 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도 선을 제대로 못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이라 하죠. 친윤 그룹들이 아직도 물론 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했지만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친윤 그룹들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의 컬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친한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변화로 가겠다. 친한계가 당권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 친한계가 당권을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기준은 윤석열 정부와의 선을 긋는 사람 또 하나 내란과 비상계엄 선포에서 반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계속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 과정까지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말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야 보수정에 있는 분들 다시 힘을 모아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 다만 국민의힘이 친윤 세력과의 결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반성,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서 시작을 안 하면 절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과 책임, 쇄신, 환골탈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갈 길이 정말 먼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사퇴하겠다 했는데 또 다음 원내대표 들었을 때까지 계속 업무를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선거에 졌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도 항상 국민의힘이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총선 그렇게 대패를 하고도 책임지는 사람 사실 없었어요. 총선 백서 맞는다고 어영부영 하다가 다 유야무야 되어 끝나버린 것이고 뭘 할 때마다 대패를 하고 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다음을 노려보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물러나겠다면 깨끗하게 물러나야죠.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운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해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서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지금 계파 갈등이 이제 포면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정 계파에 기대서 아니면 버티면은 나중에 길이 열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지난번 선거 결과를 보면 말이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수 후보의 합이
이재명 후보의 합보다도 0.07%포인트 높아요. 네. 그만큼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보수 세력들의 결집 그리고 이 재건을 위해서는 당내에서의 쇄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고 쇄신도 그냥 단순한 쇄신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빨리 당내의 분란을 정리하고 네. 사실 뭐 비대위로 갈지 전당대회로 갈지 참 그것도 고민입니다. 전당대회로 가면은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시 또 새롭게 다 또 당내 또 네,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분란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네. 정리를 하고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까지 전 보수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해서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 모습 또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